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 서경별곡 고려가요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그 서경별곡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경별곡을 해석하기 이전에 고려가요라는 것의 성격을 먼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음과 여음 또는 여음구가 될 수도 있죠. 그것과 후렴구가 존재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것들은 여음구나 후렴구 같은 것들은 보통 내용과 무관하고요. 그리고 흥을 돋워주는 부분. 그런 용도로만 사용이 된다라는 사실이 고려가요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서경별곡이 온전하게 해석이 될 것입니다. 먼저 핵심 정리부터 보겠습니다. 원래는 고려가요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격이 서정적이고 애상적입니다. 흔히들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데 애상이라는 거는 사랑 애자라는 것이 아니라 슬플 애자예요. 그래서 슬픔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지 이 내용이 사랑 내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랑 애자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슬픈 내용인 겁니다. 이별 상황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죠. 제재는 임과의 이별이고요. 주제는 이별의 정한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별의 정한이라는 거는 단순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문학 작품의 하나의 그 중심적인 내용의 축이죠. 이별의 정한이라는 것은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는 여러 작품들을 쫙 나열을 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특징을 한번 볼게요. 물론 작품을 다 읽어보면서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서리적 표현을 통해 임과의 사랑을 맹세하는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두 번째로 상징적 시어를 통해 화자가 처한 이별의 상황을 드러내기도 한답니다. 네. 서경별곡은 우리가 해석하는데 필요 없는 부분이 몇 부분 존재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지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경이 아질과 서경이 셔울이 마르는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이 부분은 이제 북소리 같은 것의 의성어 그 정도로 보면 되겠는데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은 내용과 관련이 부족하다라는 고려가요의 특성 때문에 더 이상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싹 지워줄게요. 전부 다 지워주세요. 막 칠해가지고 지우지 말고 그냥 요렇게만 한 줄씩만 그어주세요. 해석을 안 해도 된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운율성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또 통일성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흥을 돋워주는 부분이다라는 거는 당연히 기억하셔야죠. 자, 쭉 요렇게 지웁니다. 다 지웠죠? 그러면 이제 내용이 반절이 날라갔습니다. 다시 볼게요. 서경이 아질가. 아질가는 여음이고요. 또 그 운율성을 맞추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을 또 여음이라고 하잖아. 감탄사 뭐 비슷한 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해석하는데 이 부분이 불필요한 겁니다. 근데 아질가를 중심으로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그 다음 행에 닭꼰대 아질가 닭꼰대 여해물온 아질가 여해물온 괴실한데 아질가 괴실한데 아질가를 중심으로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럼 아질가를 포함해서 앞말은 일단 또 지워줄게요. 요렇게 쭉 지우고 나서 시작을 합시다. 자, 다 됐죠? 그럼 남는 부분이 얼마 안 됩니다. 여기만 해석하면 돼. 서경이 셔울이 마르는 서울이라는 말은 지금은 이제 고유 명사가 돼버렸죠. 근데 옛날에는 중요한 곳 또 아니면은 수도 이런 의미의 일반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서경이 서울이지만 했을 때 서경이 중요한 곳이지만 이 정도로 해석해줘도 됩니다. 서경이 중요한 곳이지만 닷꼰대 소성경 괴말은 닷꼰대는 새로 닦은 곳 또는 이제 중수한 곳 그런 의미인데 그냥 뭐
나에게 중요한 곳 정도라고 이해하면 돼요. 소성경은 또 다른 서경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응은 그냥 소리를 어느 정도 좀 맞춰서 운율성을 살리기 위한 표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평양 정도입니다. 잘 닦인 곳 작은 평양. 고해마른, 여기서 고해마른이라고 나왔는데 요 어휘는 알고 계셔야 돼요. 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사랑하다라는 의미예요. 고해마른이라고 나왔는데 요것은 사실 괴다. 괴하지만 사랑하지만이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이 두 구절 해석해 볼게요. 서경이 서울이지만 잘 닦인 곳 소서경을 내가 사랑하지만 이렇게 해석됐죠. 이해됐죠? 여해물온 질삼배 발이시고 여기서 이제 여해물온이라고 나왔는데 여의다 또는 여휘다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라는 말은 이별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별하는 것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무슨 조사 같은 것은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조사나 이 어미 같은 것은. 여해물론 이별하기보다는 질삼배, 질삼배는 길쌈 하던 배예요. 길쌈을 한다라는 것은 옷감을 만드는 거지. 질삼배는 길쌈하던 배라는 의미로 이 시적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옷감을 집에서 이렇게 잘 만들고 배틀을 놀리는 것은 여성의 역할 정도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성들은 생업을 이어갔었죠. 근데 이별하기보다는 질삼하던 배를 버린답니다. 그럼 이별이 싫단 얘기죠. 괴실한데 우러곰 존니노이다. 여기서 우러곰이라고 나왔는데 뭐뭐 곰 그러면 접미사거든요. 접사인데 곱하기 2로 해석하시면 돼요. 강조하는 겁니다. 괴실한데 울어 존니노이다. 괴실한데 사랑한다면 사랑해 준다면 울면서 떠나가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해석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첫 번째 연. 서경이 서울이지만 잘 닦인 곳 서경을 내가 사랑하지만 이별하기보다는 길쌈하던 배를 버리고서 사랑만 해준다면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별을 거부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별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딱 드러냈지. 이 내용이 조선시대 때 여성의 모습과는 대비가 되는 측면이 많아서 조선시대 여성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별하고 그러는 좀 소극적인 여성상이 그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고려가요에서 등장하는 이 서경별곡의 여성상은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래서 대비가 되는 지점을 가지고 문제로 많이 냅니다. 시적화자의 태도가 중요하니까. 울면서 이별을 거부하는 여성 화제의 적극적 태도가 보인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서경별곡에 등장하는 여성 화자는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별을 거부한다. 라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었구나.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연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2연은 시적화자가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분분하긴 해요. 그래서 시적화자가 여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남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쌤은 여기서 이제 편의상 남자가 얘기한다고 생각해 주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할게요. 1연에서는 여성이 이별을 거부하고 있죠. 근데 2연에서는 그 떠나는 남성이 여성을 달래기 위한 노래 정도로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상징적인 시어들이 등장합니다. 비유적 표현도 많이 나오고 비유적 표현도 있고요.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 바회라고 나왔죠. 바회가 바위예요. 구슬이 바위에 디다 떨어지다의 지다예요. 떨어진들 기니딴 그트리가 나난 여기서 나난도 여음구예요. 이것도 쏙 지울게요. 여기 뒤에도 나난이 또 있죠. 이니 딴 그트리가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자, 연속해서 해석합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고 해도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끈은 안 끊어진다라는 거야. 근데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거랑 끈이 끊어지는 거랑 무슨 관계니? 사실은
요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구슬을 여러 개 이어서 만든 뭐 팔찌나 목걸이 같은 것 이런 것이 있는데 요게 바위에 이렇게 똑 떨어져요. 그러면 구슬은 금이 가거나 깨질 수 있어. 하지만 그 속에 구슬들을 엮어 놨었던 끈은 끊어지진 않지. 그런 것처럼 즈문 해를 외오곰 여신달. 여기서 즈문이라는 거는 숫자 1000이에요. 순우리말이죠. 즈문해 1000년이네요. 1000년을 외오곰 뭐뭐곰 나왔네 그러면 곱하기 2라고 했었지. 외로이 외로이 즈문해를 외로이 외로이 여신달. 여다 얘다 뭐 그러면 이제 지내다라는 의미인데 다시 해석하면 즈문해를 외로이 외로이 지낸들 신 있단 믿음이야 그칠이니까 여기서 신은 믿을 신자예요.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자, 여기서 구슬이라는 거는 지금 시적화자와 어떤 시적화자가 보내기 싫어하는 그런 인물과의 물리적 거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 구슬은 거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깨진다라는 것은 그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의 그 끈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니? 믿음과 또는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 이것을 함께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구슬은 거리고 그다음에 끈은 믿음과 사랑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위라는 그런 시련을 만났을 때도 끈은 끊어지지 않았어.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는 맹세와 믿음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면은 남자가 요렇게 얘기를 하면 여성이 이제 그래도 좀 달래지겠죠. 근데 사실 3년에서 제대로 달래지지가 않았나 봐. 내용을 좀 더 봅시다. 3년. 대동강 너분디 몰라셔. 사실 대동강이라는 것은 평양에 있는 강이죠. 그래서 위에서 언급했었던 서경이 평양이라는 설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대동강 넓은지 몰라셔. 대동강이 넓은지 몰라서 배 내어 노한다 사공아. 여기서 이제 뭐뭐 니은 다가 나오는데 이거는 의문형어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배를 내어 노한다.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사공이라는 인물은 이제 배를 저어서 다음 편으로 이제 건네주는 그 배의 주인인 거죠. 그 뱃사공이 대동강에다가 배를 이렇게 내어 놓았어. 그래가지고 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해줬는데 실제로 지금 이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자가 대동강에서 이 뱃사공이 모는 배를 타고 건너가 버리면은 이별인 겁니다. 진짜 이별인 거야. 그래서 여성 화자는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왜 배를 내어 놓았느냐? 누가 대동강 넓은지 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시적 화자가 또 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좀 더 읽어볼게요.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내 가시 럼난디 몰라셔. 가시는 이제 각시예요. 너의 부인이라는 의미죠. 너의 부인이 럼난지, 음란한지 또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바람난지 정도로 이해하는 게 쉽겠네. 바람난지. 바람난지 몰라서 열 배에 연진다. 가는 배에 실었느냐, 몸을 얹었느냐, 몸을 태웠느냐, 아니면은 사람을 태웠느냐 라는 의미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거는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전승이 되던 것을 어느 정도 또 옮겨 적었었던 한 두 번, 세 번 정도 옮겨 적었었던 그런 흔적들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와 있는 대로의 그 의미를 가장 가깝게 해석하는 것이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를 또 반복하는 것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석해 볼게. 대동강이 넓은지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너의 부인이 바람난지 몰라서 가는 배에다가 사람을 태우느냐 사공아. 지금 사공을 왜 자꾸 부르고 있을까요? 사공을 원망하고 있는 듯한 태도인데 사실 사공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야. 지금 여기서 떠나는 이미 원망의 대상인 거지 사공을 원망하면 안 되지. 근데 여기서는 임을 원망할 수는 없나 봐요. 왜냐면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또 임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는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 정도로 이해하면은 될 것 같아요. 사공에게
에게 이별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책임 전가. 근데 요거를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땡깡을 부린다 정도, 투정을 부린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대동강 건너편 고들려. 여기서 고들려는 꽃을 이라는 의미예요. 대동강의 건너편의 꽃을 배를 타고 들어가면 꺾을 것입니다. 겉골이다. 꺾을 것입니다. 난 이것도 이제 운율성을 맞추기 위한 영어죠. 자, 마지막 두 구절이 또 흥미로운데요. 대동강의 건너편을 가는 사람은 시적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었겠지. 근데 그 사람이 배를 타고 들어가면은 어떤 꽃을 꺾을 거래. 여기서 꽃을 꺾는다라는 말은 그 꽃이라는 대상이 다른 여인일 수 있습니다. 다른 다른 사람을 만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염려로 보기도 하고요. 사실 뭐 이 교재 안에는 없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대동강 건너편의 꽃을 분명히 만날 텐데 만일 그게 나한테 걸리기라도 하면 내가 배를 타고 들어가서 꺾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할 것입니다. 뭐 위협을 하는 그런 투도 볼 수 있죠. 어찌 됐든 이별하는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또 백사공에게 엄한 대상에게 원망을 하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도 같이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와 감상 한번 읽어보시죠. 이 작품은 애절한 사랑과 이별의 덩한을 노래하고 있는 고려가요이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 문학의 전통으로 고려가요 가시리와 함께 김소월의 진달래꽃으로 이어지는 계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화자가 불안과 질투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등 사랑을 쟁취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현실적 감정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다른 작품과 구별되는 독특한 면을 보이기도 한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사랑을 쟁취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현실적 감정을 표현했다라는 점에서 다른 작품과 구별되는 독특한 면을 보이고 있대요. 이 작품은 이별을 슬퍼하며 임의 뒤를 따르겠다는 애절한 연모의 정을 노래한 1년, 사랑의 정은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노래한 2연, 임을 배에 싣고 떠나는 사공을 원망하는 내용이 담긴 3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2년은 또 다른 고려가요가 있어요. 또 다른 고려가요 정석가의 6년과 유사하다. 이는 구전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것이 그대로 태록된 것으로 보인다. 태록은 이제 뭐 그대로 기록했다라는 의미예요. 이쪽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죠. 일단 작품연구소에 항상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죠. 서경별곡과 가시리에 드러난 여성화자의 성격. 이 부분은 이제 가시리라는 작품을 같이 배워놨어야지 좀 더 유용할 것 같은데 서경별곡에서는 지금 여성화자가 이별의 상황에 놓여서 한을 느끼고 있는 이별의 정한이라는 정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타이점은 어 임을 따르겠다는 그런 열정을 보이고 원망과 애원을 표출하는 적극적인 여성이었음을 드러낸 것과는 다르게 가시리는 굉장히 순종적인 여성상을 드러내죠. 그래서 이별하는 것을 잠깐 뭐 임을 원망하는 그런 태도도 드러나지만은 뭐 가시자마자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라는 태도로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알았죠? 하지만 서경별곡의 화자도 원망의 대상이 임이 아니라 임이 떠날 수 있도록 배를 제공하는 사공에게 향하는 것으로 보아 전통적인 여인상을 일부는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자, 이것이 전통적인 여인상이다. 아니면은 이것은 전통적인 여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각각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서경별곡의 내용과 형식에서 드러나는 고려가요의 특징. 여기서 형식상 후렴구의 사용, 사문보, 분연체 구성, 이것은 고려가요에서 이론에서 다루는 내용이 되겠죠. 서경별곡에서도 이런 특징이 드러나니까 서경별곡이 만약에 내신에서 나오는 학생이라면 이 세 가지는 정말로 꼭 암기하고 다니셔야 돼요. 분연체라는 거는 연을 나누다라는 말이에요. 나누다. 그 이전에는 1년, 2년, 3년 이렇게 나누는 모습은 없었어. 근데 이제는 연을 나눠놨다라는 겁니다. 내용상
지배계층이 향유한 노래에 비해 표현이 자유롭고 남녀 상열지사라고 지칭한 자유로운 연애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도 많다. 그래서 남녀상열지사라는 거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라는 것이 이제 남녀상열지사인데, 그것이 이제 조선에서는 글로 쓰는 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금기시 됐었습니다. 그래서 입에 올리는 게 굉장히 천하다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고려 시대 때는 그것이 이제 자유롭게 오갔었던 그런 좀 개방적인 문화였었죠. 그다음에 대동강의 의미와 물의 이미지. 대동강이라는 공간이 구체적인 공간이죠. 그 구체적인 공간이 드러났는데,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넘어가면은 진짜 이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대동강을 경계로 서경은 임과 화자가 사랑했던 공간이고, 그 건너편은 이별의 공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대동강으로 대표되는 물의 이미지, 여기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임과 화자를 분리하는 단절의 공간이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는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시적 화자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은 당연히 쉽게 읽을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요 정도면 된 것 같고요.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그 고려 시대에 한시 중에 송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대동강이 드러나고, 그 대동강이 이별의 공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름 있으니까 그것을 따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작품 간의 연계성과 관련된 부분은 쌤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강의는 작품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작품과의 연계를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이 강의는 끝도 없이 2시간, 3시간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다시 작품으로 좀 돌아와서요. 이 이연 부분 있죠. 아, 여기 있구나. 이연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연 부분은 또 다른 고려가요 정석가의 유견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구절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쉽습니다. 그 당시에 저작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마음에 들면 갖다 쓰면 내 건데. 그래서 이 고려가요는 물론 한글로 적혀 있지만, 한글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래 고려시대 때 평민층이 널리 부르고 다녔었던 그 노래를 조선시대 때 기록을 한 겁니다. 한글로. 그렇기 때문에 고려가요는 기록이 안 됐었어. 그 당시에는 기록 문학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구전의 형태로 전승이 되다 보니까는 다른 작품의 영향을 받아서 그 노래가 마치 하나의 노래처럼 짬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조선시대 때 기록을 했던 것이죠. 읽어보죠, 여기 내용. 서경별곡의 이어는 고려가요 정석가의 유견과 유사하다. 이는 당대에 이와 같은 구절이 유행했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구전되는 과정에서 후대 사람들에게 의해 첨삭 중복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중에 정석가라는 작품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 부분이 유사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서경별곡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연습 문제가 있었지. 보면은 이제 키포인트 체크도 있고, 그리고 몇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강의가 올라가 있는 또 다른 그 폴더에 같은 경로 안에는 정답도 함께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77페이지라고 써 있잖아. 그 77페이지에 해당하는 해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마 해설 페이지는 맨 위에 있을 거야. 여기 써 있네요. 329페이지. 해설의 329페이지 가면은 여기 문제에 대한 정답이 잘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그 페이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채점도 해보시고 모르면 질문도 하시는 게 좋겠네요. 서경별공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